종교 공부 책의 제1부 특별 좌담에서 이제 백낙천 선생님께서 그 근대성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도울 선생님과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있고 또 생각해 볼 주제였습니다. 그 도울 선생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양식에 통시적 변화가 있을 뿐인데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대니 전근대니 포스트 모던이니 이런 소모적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해야 되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죠.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가치론적으로 매우 강압성을 띤 아주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이제 백 선생님께서 서양의 근대를 만약 방편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근대 극복의 길, 만약 이런 걸 모색하신다면 그런 의미의 근대에 대해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아마도 백낙천 교수님께서는 이 근대라는 걸 이제 범범하게 쓰신 게 아니라 전 지구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자본주의 근대, 이걸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제 가리키셨던 거고, 우리가 지금도 그 엄청난 영향하에 있으니까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그 수은 최재우도 그 이전 시대 유학자, 영남 유학자들과 중요한 차이점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그 자본과 결탁된 서구 제국주의 침략, 아편 전쟁을 목도하면서 중국이 쓰러지는 걸 보고 순망치 않은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치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를 하셨으니까 식민 정책, 서양의 제국주의 정책 이걸 온몸으로 다 이제 체험하면서 본인의 이제 사유를 했었던 거고요. 또 소태산 대종사의 경우에도 이 원불교의 불법이 특이한 건 20세기 초 자본주의 근대의 횡포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물질개벽, 정신개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봐도 서구 근대든 아니면 그 근대성의 어떤 특징으로서의 근대성이든 이런 문제는 우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대성이라는 건 이제 사람마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그래가지고 근대성 이런저런 근대성을 열거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좀 논의가 좀 생산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말에는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근대라는 시대하고 근대성이라는 그 시대의 어떤 성격들을 구별하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서양의 모더니티는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좀 미개한 언어인데 미분화된 언어죠. 예. 네, 저개발된 저개발된 언어죠. 언어. 저개발된 네. 언어인데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도올 선생의 취지는 나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 뭐냐면은 근대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 근대성 저런 근대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근대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근대라는 시대의 폭력적인 그런 속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본질적인 반성이 없고 그게 마치 근대성의 어느 일부, 뭐 서구적 근대성이라든가 뭐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더 좋은 근대성을 또는 근대를 지향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백민정 선생도 이번 글에서 비판을 했지만은 그분들이야말로 사실은 근대주의에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연루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도는 이런 거 싹 쓸어버리고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근대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그게 뭐 나와의 차이인데 어쨌든 자본주의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그 인식을 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그 대응책 이런 건 좀 누구나 해야 될, 깊이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말씀드린 선생님께서도 뭐 그 근대 이중과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책에서도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더니티라는 말이 우리말로 치면 근대, 현대, 근대성, 현대성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걸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시기로서의 근대나 특정한 그 시기의 특성으로서의 근대성을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자본주의 근대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 환경 오염이랄까, 식민지 경제 수탈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비판하지 않고 은폐시키는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뭐 선생님 입장에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이번에 이제 창비에 썼던 글에서 유교 근대성론을 주장하는 분들을 몇 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초월과 현실 세계랄까 성과 속의 세계, 뭐 가족과 국가, 사회의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문제의 밑바탕에 이 모더니티, 근대성에 대한 엄밀한 흔히 이제 근대성이라고 일단 번역은 되는데 개념 정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근대성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뭐 그걸 정확히 밝히시진 않았지만 저의 짐작으로는 자본주의, 어떤 경쟁 논리 이런 것이 인류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라는 그런 거를 찬성하시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유교 근대성이 됐든 뭐의 근대성론이 됐든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근대성, 그 속성은 이런 거고 뭐 그게 마치 이제 자본주의라면 나는 이거에 대해 동의하고 이거를 나는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라는 그 연구자의 양심 고백이랄까? 뭔가 이제 그런 게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심 고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 고백도 필요하고 고백한 다음에는 참 철저하고 냉철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죠. 근대가 한 일 중에서 좋은 일도 있다는 거를 믿는 거를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사실 또 그러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어떤 거는 내가 뭐 쏙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배합해서 유교적 근대성이든 또 무슨 대안적 근대성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게 착각이고 망상인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생각인지 이건 이제 그때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양심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고백한 뒤에도 나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이걸로 끝난다. 너희들 내 말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가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근대성과 현대성도 또 다른 거다 얘기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또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해요. 뭐 그건 그분의 자유인데 다른 뜻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근대에 철저히 반대하고 그걸 비판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현대인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으로 현대성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인 김수영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고 프랑스의 아르튜르 랑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우리는 철저히 현대적이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본주의의 그런 폐해를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는 노력을 포함해서 현대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유교적 근대성이란 말이 근대가 자본주의 시대라는 전제를 그대로 두고 그 말을 쓴다 그러면은 결국 유교 자본주의론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서구의 자본주의하고 다르게 우리는 유교적인 덕목을 가미한 좀 대안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한때 유행하는 담론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근대성하고 현대성을 구별해 가지고 자본주의에서는 벗어나되 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현대인으로서의 현대성. 그걸 이제 유교인으로서의 현대성. 그걸 유교적 현대성이라고 그래 놓으면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게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예. 유교적 현대성이라는 게 뭘까? 유교적 현대성론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좀 이렇게 주저되는 바가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유교 근대성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제 비판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본인의 입장에서 유교에 대해 현대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유교 현대성론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또 다산 정약용 연구자다 보니까 정약용의 사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정약용이 이제 실학자로도 유명한데 물론 그런 면모가 있지만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정체성을 저는 오히려 예학자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그의 저작이 이제 보여주는 건데, 뭐 경세유표 같은 국가례, 또 왕실 의례, 그리고 지방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향례, 그리고 사가례, 사대부 개인의 집안에서 이제 관운상제를 다루는 사가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번다하고 복잡한 의례 시스템을 소개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예학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분이 동학을 얘기할 때 우리 도울 선생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유교적 민본주의의 어떤 완성, 극치다 이렇게 표현해서 동학과 유교의 연관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있죠. 동학이 유교적 가치, 민본성을 구현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같은 세계관과 유학의 큰 차이점이 결국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예나 예를 구현한 예치 질서 같은 거거든요. 사실 예라는 건 이제 중국 고대로 올라간 뭐 의례나 예기, 뭐 주례 이런 책에 이제 근원을 두고 있는 건데, 예라는 것도 나와 타인의 그 일륜관계, 특히 이제 갈등, 쟁탈, 분쟁을 겪는 인륜관계를 이제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유학자들이 오랜 숙고 끝에 선택한 수단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수단으로서의 예가, 그 예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제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예는 어떤 더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오히려 이 예나 예치 시스템이 신분 차별이나 그런 이제 안 좋은 의미의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제 도구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동학에서 나중에 이제 해월 최시영 같은 분이 사실은 이 번다한 화려하게 꾸며진 예의 문식을 이제 걷어치우고 향화서리를 주장하잖아요. 벽에다 상 차리고 번다하게 예식을 제례 지내는 게 아니라 천지 부모의 신령이 깃든 나를 돌보고 보살피는 향화서리, 그리고 또 부모의 상은 형식적으로 가꿔진 3년상이 아니라 마음에 사는 심상 100년의 상이다. 이런 걸 얘기한 게 그 예의 정신을 이제 회복시키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벽 사상의 흐름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제 전통 유학을 이제 발본적으로 한번 다시 반성을 해본다면, 유학에서 정말 핵심 두 가지 키워드는 인과 예인데, 이 예라는 측면에서는 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병훈이라는 인물의 예치론에 대해서 이제 좀 글을 쓴 게 있는데, 뭐 잘 안 알려진 인물이지만 여하튼 고종 시대 때 관료를 했던 유교적 관료였고, 고종이 폐위되고 나서는 1907년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수련 도교도 익히고 특이한 삶의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치에 관한, 예에 관한 글을 썼는데, 전병훈 시대만 해도 19세기 말 20세기의 서양 문물, 서양 학문을 학습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18세기, 뭐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정약용과는 다른 성격의 예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향례 같은 것도, 정약용은 이제 목민관, 치자들이 백성을 좀 수동적으로 계몽하는 행위, 치자의 통치 행위로 향례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20세기 급변하는 시대에서 서구 문명을 의식했던 전병훈은 이 지방 향촌의 향례, 향약도 향례 하나인데, 그게 그 민중들의 어떤 의지에 기반한 민양론, 서양에서 이제 민양론이나 민선제, 뭐 투표 이런 루소의 것들이, 사회계약론, 네네, 그 책이 맞습니다. 민양론이라는 제목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됐을 번역이 거예요. 됐고, 예. 맞습니다. 그 사회계약론이 한자상으로 민양론이라고 번역됐는데, 중국에 가서 당연히 번역된 그런 책들을 이분도 봤죠. 그러니까 민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 관료였지만 향례나 향약을 설명할 때도 이거는 그 목민관 같은 통치자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민의 의지와 도덕적인 어떤 열망을 합의해서 민약의 전통의 기초에서 만들어낸 유교적 방식의 지방자치제도다. 이렇게 이제 향례를 새롭게 이제 재해석하거든요. 그분의 뭐 어떤 안목도 있는 거지만 민중의 역량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대적 인식 변화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학의 전통적인 예치 사상, 예치 질서를 좀 근본에서부터 좀 다시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치, 강제력을, 국가의 강제력을 전제로 한 다스림이 아닌 덕과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예치가
참 바람직하다는 거는 나는 그건 동의해요. 전병훈 선생은 내가 전혀 모르는 인물인데 네. 백민정 교수가 두 편의 논문을 쓰셨더군요. 아, 네. 하나는 그분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철학 통편, 아니 정신철학 통편, 정신철학 통편. 통편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예치 얘기하면서 정약용의 예치를 하고 대비하신 건데, 전병훈은 다산보다 뭐 꽤 후대 사람이고 또 중국에 망명해서 거기서 서양 서적도 많이 읽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 사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산은 이제 철저히 유교적인 그 유교 민문권 안에서 어떻게 이걸 좀 바로잡아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눈에 띄고 여러 가지 참 흥미로운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병훈도 예치를 법치보다 더 중시하고, 또 우리 유교 전례의 심학, 거기에 이제 그분은 도교적 수련을 가미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다산과 역시 연속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느끼면서 두 분 다 참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지금 뭐 듣고 배울 바는 많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심지어는 전병훈 같은 분도 이미 자본주의 시대 한복판에 살면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부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서양 철학자 주로 그랬지 막스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소태산이 말하는 물질 개벽의 시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공통점이 드러나냐면은, 예치라는 게 중요하지만은 안 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다산 선생도 뭐 향내 얘기할 때는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내버려둬야지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고, 정조대왕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경세유표 같은 걸 보면요, 네, 굉장히 그 강력한 국가를,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안 따라오면은 처벌해야 된다는 그게 강해요. 맞습니다. 경세유표의 제례감이라는 뭐 어떤 부처를 만들어서 예. 예의 규정에 어긋나는 비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 강제력으로 교화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훈이라는 사람은 서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지방자치, 그런 것을 또 강조한 사람이긴 한데, 이분도 결국은 안 되면은 강제력 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 물질개벽 시대에는 다산의 생각이든 전병훈의 생각이든 다 이거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유교적 또는 동아시아적 상상하고는 거의 상극 관계에 있는 게 자본주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이상을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강권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이 느껴지는데, 중요한 거는 물질 개벽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통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을 일으켜야 하는 게 원불교의 사상인데, 그런 그 물질 개벽에 대한 공부가 빠지면은 결국은 고담준론에 흐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고담준론을 그냥 담론 차원에 남겨두지 않고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국가의 강제력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질 개벽의 개벽 시대에 대한 통찰, 그리고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소태산의 표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소위 치교의 도라고 할까,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서 구체적인 생각을 한 분이 그 이대종법사 정산 송규 선생이거든요. 근데 그이는 도치, 덕치, 정치, 이 세 가지 다스림이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은 도치와 덕치를 겸한 것이 예치죠. 사실은 예치라는 게 지도자의 덕치 플러스 일반 대중도 이해를 익혀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리고 이제 정산이 정치라고 말하는 거는 법과 사상 같은 거죠. 예치를 덕치와 구별해서 도치라는 걸 게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세 가지 그게 겸해야 된다는 사상은 뭐냐면은 왕이나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주는 덕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그것도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대중의 호응이라는 것도 그냥 위에서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인으로 거듭날 때만 진정한 민주정치랄까, 민의 자치가 가능해진다 하는 개념이니까, 그거야말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경지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지금 시대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는 그 중에 하나가 빠져도 됐는데 그런 얘기를 정산해요. 근데 과거라고 해서 어느 한 국가, 큰 국가 단위로 세 가지 완전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은 조금 단위가 작다 보면은 도치에 가까운 그런 도인 집단에서 그게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고, 덕치도 결국 유교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또 정치도 그것대로 작동 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건 덕치나 정치의 시대는 갔고 도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허황된 유토피아론이 되는 건데,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의 비중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죠.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물질 개벽 시대에 맞는 그런 치교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사는 뭐 그분은 자본주의, 우리가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편입되기 전인 건 물론이고, 아편 전쟁 같은 것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어떻게든지 유교적인 이산국가를 복원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당연하고, 전병우 선생은 아편 전쟁도 이후고 자본주의가 왕성할 때고 조선이 이미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건데, 서양 철학을 얘기하면서 서양의 경제나 경제 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주 그 좋은 예 같아요. 다산이든 서우든 정말 이게 지금이 물질 개벽의 시대고, 그분들이 이 물질 개벽의 시대에 부응하는 가르침을 남겼는가, 그 우리가 좀 따져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질 개벽과 관련된 자본주의 시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전병훈 선생만 해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봤던 책이 뭐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아까 루소 민양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최신의 책이라면 서양 심리학 책, 생리학 책, 의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떤 도덕성, 국가, 통치, 권력 뭐 이런 이제 문제. 그래서 이 세계대전도 1차 세계대전도 목격하고 했는데, 그런 쟁탈과 힘의 싸움의 시대가 아닌 평화로운 어떤 세계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이제 넓게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그 자본주의 근대로서의 그 근대의 속성, 이런 거를 고민 못 하셨던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유학자들, 유교의 전통이 좀 어떤 개벽적 사유로 무장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 아까 이제 정산종사의 그 이제 세 가지 치도론을 말씀을 하셨죠. 덕치, 그 다음에 도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유교 전통과 뭐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달라지는 점도 당연히 있죠. 20세기 현대를 고민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유학 연구자로서 한두 가지 말씀만 좀 한다면, 뭐 유교에서도 역시 당연히 교육, 배움을 굉장히 중시했죠. 아까 이제 도치에서 교육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도인된 마음으로 자기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도치를 얘기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고, 또 유교가 사실 공자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그 교육과 배움, 사실 배움이라는 게 자발적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었던 것 같고, 수은 선생이나 이렇게 처형되기 전에 그 공판, 재판 기록 자료에 보면 최복술이라고 나오죠. 훈학을 업으로 하는 자다. 그 당시로서는 가난한 시골의 훈장 선생 같은 그런 의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판 기록에 이제 나와 있고, 전봉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가진 배경도 없고, 또 수은 선생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이제 사족이셨지만, 그래도 뭔가 그 유교적 사회 흐름 속에서 알게 모르게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서민적인 민중적인 지성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동학도 창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교의 그 어떤 교육과 배움을 중시했었던 거, 그리고 또 그런 게 가능한 그 밑바탕에 사람의 그 선한 마음, 맹자일의 성선설, 아까 인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본성,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사실 자본주의 근대도 참 냉혹하고 살벌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뭐 맹자나 제자백가가 살았던 그 고대 춘추 전국 시대도 수백 년의 전란, 전쟁이 계속된 정말 참혹한 시대였잖아요. 그런 때도, 그런 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선한 가능성과 배움의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유학이 살려왔었던 거는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의 우리 주제가 이제 개벽사상과 이제 종교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교가 그런 가능성과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학이 우리 도울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유교의 민본성을 대중적으로 실제로 구현한 거다. 민본주의도 물론 맞고요. 그 대중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 되는 의식, 그거를 사실 유교가 가능성만 말했지 실제 그게 구현된 건 동학에 이르러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또 주목해서 말씀해 주신 그 원불교에서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종경을 보다 보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리고 모든 집마다 부처 생불이 있고 가는 자리 어디든 회상이 아닌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법신불이, 그 부처의 마음이 모든 존재에 이제 현현돼서 내재된 그런 의미를, 영적인 어떤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 영적 평등? 그런 것을 구현한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학이나 원불교 여러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벽 사상의 정신,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숙고해야 오래된 유학 전통도 이 시대의 어떤 역할을 유교적 현대성의 맥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회를 갖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 정산종사의 그 건국론을 보면요, 그분이 구상하는 새로운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사권인가 오권 분립이에요. 교육부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그분이 원래 유학자 집안이라서 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제일 안 되고 있는 분야가 거기 아니에요, 교육.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동학과 원불교에 와서 드디어 지난날의 그런 불균등한 사회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의 비전이 나왔다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비전을 실행하려 그러면은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사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은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 증대, 물질 개벽이라는 걸 폐해만 볼 게 아니라 물질 개벽을 통해서 드디어 누구나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물질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고, 그걸 적당히 잘 조절해 가지고 다시 빈부격차로 이어지지도 않게 하고, 동시에 골고루 잘 산다 그러면서 모두 다 참 지금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것도 안 되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생산력을 하려는 능력은 유교 사회에서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싹시 보이면은 국가에서 잘라버렸잖아요. 그걸. 해외 탐험 같은 것도 그런 분도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더 안 보내잖아요. 괜히 그래가지고 해외 식민지 개척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유교의 안민을 표방하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건데 그때도 너무 잘 살지도 않고 너무 못 살지도 않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은이나 소태산이 생각했던 그런 더 발전된 평등사회가 되려면은 사상적인 연마도 더 있어야 되고 정신 공부도 더 있어야 되지만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생산력 수준이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물질 개벽을 통해서 그 수준을 충분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잘 나눠갔느냐 또 어떻게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하느냐 하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지 절대적 생산력이 부족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유학의 그런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지만은 이것은 수은이나 소태산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한 어떤 경지와 합쳐야지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질 개벽,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물적 토대, 생산력, 이게 이제 부족하지 않은 시대인데, 이 지구라는 유한한 그 생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무슨 외국 뉴스 중에 하나인데, 그 히토류 자원이 이제 부족해져서 몇십 년밖에 쓸 게 없는데, 이걸 다 쓰면 지구를 버린다. 아주 당당하게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우주, 행성을 개척해 나가면 된다. 이런 발상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질 개벽만 알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정신 개벽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뭐 신선한 발상을 한다 그러지만은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된 노예적인 발상이죠, 그게.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 이 대담의 내용을 주제로 오늘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개발이 되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긴박한 문제들을 또 고민하고 또 우리 사유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동료 또 이웃과 함께 사는 길, 이게 참 말은 쉽지만 더불어 함께 동료 이웃과 사는 길을 모색한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전대미문의 그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온갖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또 유학 연구자 입장에서 새롭게 유학을 어떤 개벽적 마인드로 한번 정신으로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또 선생님이 동학, 원불교, 또 뭐 한국 기독교 관한 이제 토론도 하셨는데 그런 모든 어떤 지적 자원들을 잘 지혜롭게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의 긴박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한반도의 문제에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보편성, 다른 이제 글로벌한 다른 지구상의 사람들과 공유할 만한 그런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또 지름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백낙정 TV 이렇게 공부길에 나와서 제가 경험한 것도 개인적으로 뭐 즐거움이었고 또 선생님의 이런 어떤 토론과 지적 모색 이런 것들이 그런 새로운 어떤 삶의 전망을 여는 매우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민정 선생은 아직 그 나이는 많지 않은데 논조 목록만 봐도 논문도 엄청 많고 저서도 많은데 내가 안 읽은 책들 잔뜩 많더라고요. 그런 참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나같이 불황부식한 마음을 함께 이렇게 대화해 주시고 마지막에 백낙청 TV에 대한
덕담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락청 TV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이 개혁사상과 종교 공부에 대한 논의를 또 이제 다른 분을 모시고 이어갈까 하는데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